역사관 토크 콘서트 사랑의 실천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한양대학교 역사관 서포터즈 하이디 국기 이수아입니다. 본 행사를 주관하는 역사관은 올해 개관 10주년으로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양의 역사를 기록하고 담아왔습니다. 역사관은 원래 한양대학교의 본관이었는데요. 1954년에 지어져 본관으로 사용되다가 사자상 좌측에 있는 신본관이 지어진 이후로 리노베이션을 거쳐 현재의 역사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교수님의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간단한 퀴즈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토크 콘서트는 역사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이호영 교수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이호영 교수님께서는 학부 시절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키다리은행과 십시일밥을 운영하셨습니다. 현재에는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를 지원하는 십시일방과 사회적 가치를 연구하고 설계하는 임팩트 리서치랩의 대표이십니다.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 진행은 서주연 대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수아 대사님과 함께 2025 한양대학교 역사관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게 된 하이디 국기 서주연입니다. 네, 늦은 시간임에도 역사관 토크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지금부터 역사관 토크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역사관 토크 콘서트에서는 한양대학교 이호영 교수님께서 사랑의 실천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멋진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호영 교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역사관 토크 콘서트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교수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교수님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호영이라고 하고요. 사실 어떤 뭐 토크 콘서트, 토크쇼?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제가 그냥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에 한양플라자라고 아시죠? 거기 3층에 올라가면은 학생 식당이 있거든요. 저도 자주 갔던 식당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이 학교 경영학과 10학번입니다. 네, 제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 해준 거예요. 자기가 밥 먹다가 봤는데 어떤 두 명의 학생이 들어와서 식권을 하나만 하더니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주요 반찬 같은 거 불고기나 제육 같은 걸 리필 안 되지만 밥이나 국을 리필해 주잖아요. 갑자기 누가 그 학생이 그 밥이랑 국만 리필 받아서 두 명이서 하나의 식권으로 먹더라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고 제가 뭔가 좀 제가 뭐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 건 없지만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 어떤 뭔가를 내가 학생으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대학생이니까 같은 입장에서 돈이 없고 뭐 시간도 없고 해서 어떻게 돕지 고민하는 차였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십시일밥이라는 비영리 단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이 없는 대학생인 내가 어떤 걸 해야 하지? 라는 고민 속에서 그러면은 내가 한번 봉사활동을 설계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출발했고요. 그래서 제가 공강 시간, 여러분들도 공강 기신 분 있어요 혹시? 나 우주 공강이다, 3시간씩 공강이다, 이런 시간대 보통 뭐 커피 마시러 가거나 자취방에 다시 돌아가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저는 그러면은 내가 빈 시간 동안 학생 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자. 한양플라자 3층에서.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어떤 알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식권으로 받아가지고 그 식권을 그렇게 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주면은 그 친구가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겠네. 나는 나의 좀 자투리 시간인 공강 시간만 쓰면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기획을 해서 가운데 십시일밥이라는 단체가 있고 저희가 봉사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자분들의 이제 에타 시간표를 쫙 받은 거죠. 이 사람 여기 비는구나. 그리고 수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해서 그 시간에 맞는 가까운 식당에다가 매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죠.
한양플라자에서 이런 여러분들이 식기 반납하면은 저희가 닦는 일들도 했고, 정책학과 이제 거의 13학번 뭐 이 정도 수준 되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졸업하셨고, 또 이런 생활과학대 식당에서 배식하는 업무도 했었어요. 이분 또 영어영문학과 뭐 1호학번쯤, 지금 이제 아이도 있는 저의 후배입니다. 그리고 뭐 홀 정리 같은 것들, 이거 사실 한양대학교는 아닙니다. 다른 학교에서 저희가 진행했었고, 이런 소정의 봉사활동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 식권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식당으로부터 받고, 그 식권을 이제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저희가 전달을 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그 식권을 받은 학생들은 다시 그 식권을 그 식당에 가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까 제가 들었던 그런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봉사 인증을 좀 발급해드렸어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라면은 우리 동료 그 대학생들이 겪는 그런 좀 생활고 문제를 뭐 학교에 도움을 받거나 또 국가에 의존하거나 이런 구조 없이 우리 생태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대학생의 문제를 한번 우리끼리 해결해 보자라는 이제 17 밥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할 때 거의 4,000명의 봉사자, 지금은 저희가 11년 정도 된 단체고 제가 운영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 모델로만 10억 원 이상의 식권을 기부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막 떠올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닐 때 저한테 어떤 말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상처가 됐던 친구입니다. 저한테 절대 안 될걸?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단칼에. 그래서 이제 왜? 했더니 뭐 생각해 보래요. 뭐 식당에서 일하면은 땀나고 화장 지워지고 냄새 날 텐데 누가 하겠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친구가 제가 거의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조언을 구했던 친구인데, 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누가 안 된다고 단칼에 얘기하니까 되게 자신감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런가? 근데 일단은 뭐 식당과 저희가 계약을 하기도 했고, 뭐 아이디어가 있으니 한번 밀어붙여 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39명 모집했는데 첫 학기에 100명 이상이 지원했고, 그러니까 2대1이 좀 넘었죠. 그리고 그 후에도 쭉 봉사자가 저희가 필요한 숫자보다 더 많이 지원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왜 나에게 그런 말 했지? 왜 현실은 달랐지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의 말도 일리는 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뭐 자기 살기도 바쁘고 자기 몸 관리도 해야 되는데 마냥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봉사로는 아마 어려울 거라는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원자가 많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 다른 봉사활동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좀 일단은 멀리 가야 됩니다. 내 집 앞에서 봉사 장소가 딱 맞는 경험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뭐 1시간 가서 거기서 또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럼 한 반나절 정도 소요되니까 가뜩이나 바쁜데 충분한 어떤 그 확보하기 어렵죠, 시간을. 근데 우리는 어차피 학교는 왔고 그 다음 수업까지 시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 어찌 보면 뭐 일정 부분 좀 죽어 있는 시간에 1시간만 봉사하면 돼요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희생을 크게 요구하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공간적으로 수업이 끝났다 하면은 생과대 2층에서 수업이 끝났으면 생과대 7층 올라가서 봉사하면 되니까 공간적인 장벽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시공간적으로 누구나 이런 봉사하고 싶은 욕구와 어떤 선의가 있는데 그 선의를 발현하기엔 너무 각박한 세상이었고, 그 선의를 가볍게 시공간적으로 라이트하게 가져가 주면은 봉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게 아닐까, 대학생들에게 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의 장벽을 낮췄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식당에서 그 봉사할 수요를 받아주지 않으면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갑자기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식당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사실은 식당에도 충분히 이득이 된다라고 설득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에게 식권을 주면은 그 식권이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가잖아요. 그럼 그 식당의 식권이니까 다시 그 식당에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당에서 준 식권이 다시 매출로 돌아오는 구조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우리가 주는 식권을 통해서 그 식당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이제 무료니까 와서 먹게 되면서 신규 고객이 발굴되기도 하고, 식당의 이미지도 좋아지면서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식당을 설득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를 통해서 많은 식당들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자와 학생식당 둘 다 저희가 어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 일방적인 선의를 우리가 요구했다라기보다는 그 두 대상자 모두의 그 니즈에 합치되는 어떤 모델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9월, 지금으로부터 거의 11년 전에 제가 처음에 아까 한양플라자 학생회관 식당에서 시작을 했고요. 되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저희가 봉사자가 워낙 지원자가 많았고 저희가 식당에게 주는 그런 모델 덕분인지 생과대, 그다음에 사랑방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실 식당입니다. 그 어디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학생회관 3층에 있던 식당입니다. 지금 사라졌고 뭐 다른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나누리 식당은 이제 경영대학 지하에 있는 한양여대 식당을 나누리라고 불렀습니다. 뭐 이렇게 금방 확산이 됐어요. 한양대 내부로는. 그리고 제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한양대뿐만이 아니라 이 대학교라는 캠퍼스 안에서 되게 동질적인 모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학생이잖아요. 그럼 공강 시간이 있고 배고프면 학생식당 가야 되잖아요. 이게 모든 대학교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양대에서만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다른 대학교 가볼까 해서 어느 대학교부터 해볼까 고민하다가 그냥 지하철에서 제일 가까운 거, 건대 세정거장, 건대 먼저 가 해서 제가 그냥 건대 가서 사람들을 그냥 모집했어요. 한양대 과잠만 안 입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건대 캠퍼스에 가서 서 있으면은 저 건대생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 막 모집하고 식당에도 그냥 들어갔어. 제 소개를 별도로 안 하면은 그냥 건대생인 거예요. 그래서 영양사님과 얘기하고 이제 식당과 학생들 모은 다음에 또 거기서 운영되게 만들어주고 하면서 건대부터 시작해서 뭐 연세대, 외대, 가천대, 뭐 경북대까지 사실은 스크린 2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50개 학생 식당과 저희가 계약 관계를 맺으면서 그 주 단위로는 그 1000명 봉사자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봉사를 하면서 식권을 이제 행성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문에 나오기도 했고 이제 저희 뭐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가 뭐 경향신문 1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시지? 저희가 봉사할 때마다 기자님들이 막 따라오시고 어떤 막 다큐를 찍고 이러셨는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슨 기사거리인 것도 있었겠지만 그냥 대학생들끼리 되게 각박하게 혼자 이렇게 개별적인 캠프를 하는 시대에서 뭔가 같이 땀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사용하는 그 모습 자체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을 만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밥이라는 이름에서 착안을 해서 저희가 다른 걸 확장을 좀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왼쪽 상단에 보이는 17찬이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반찬을 갖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요약하자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공강 시간이 아니라 주말에 모여서 한 20명씩 모여서 반찬을 한 100인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밀봉해서 밀폐용기에 그 담은 뒤 이제 취약계층 독거노인분들에게 가가호 전달하는 봉사활동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17권 한양대 도서관과 한 이야기 것들도 있고요. 뭐 기계공학부나 경영학부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전공서적이 비싸기도 하고 또 도서관에 없거든요. 충분한 인원만큼의 책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도 같이 전공서적 확충도 했었고 뭐 17양이라는 저희가 만든 건 아닌데 자발적인 단체가 생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대학의 거의 모든 순간들을 쏟아부었던 이제 17밥이라는 시절을 설명드렸고 고민할 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거 봉사활동으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커져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게 된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식당에서 알바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보건소에 가서 이제 위생증이라고 보건증을 이제 발급해야 되고 또 식당에서는 그 일반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죠. 이제 위생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다 비용이더라고요. 봉사자분들께 저희가 이제 보건증 발급을 위한 얼마 안 되지만 그 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옷을 사기도 했어요. 그 위생복을 사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제가 제 돈으로 기꺼이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화면처럼 대학교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제가 돈이 없는 거죠. 이렇게 지속할 수가 있나 내가?
내가 학생이어서 시작했던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이 할 수 없는 일로 전환되는 순간에서 고민이 많았고 뭔가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분들에게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똑같은 말을 하면서 제가 못하지 않겠냐, 저희도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바꿨냐면은 원래는 저희가 학생 식당에서 여기 보면은 식권을 받았는데 빨간색 화살표로 바꿨거든요. 이제는 그 임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자원봉사의 가치만큼 임금을 받고 거기서 20%를 저희가 운영 비용으로 떼겠다라는 결정을 같이 합의를 한 뒤에 80%만 다시 식권으로 구매해서 그 식당에다가 그 받아서 이제 취약계층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저희의 모델을 전환시킨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필요한 재반 비용들을 충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봉사활동이 무한정의 어떤 가치를 낼 수도 있죠. 무한 동력으로 간다면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동력에 제한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뭐 사회적 가치를 사실 Y축에 보시면은 이제 하얀색 점선으로 이제 사회적 가치가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무한대로 가기 위해서는 뭐 제가 계속 제 돈을 냈었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무한대로 가기 어렵고 중간에 끊기는 형태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X축에 있는 이 재무적 가치를 조금만 더 하면은 약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울기가 달라지긴 하죠. 왜냐면은 100% 기부하던 식권을 이제 80%밖에 기부 못하니까 20%만큼 희생을 하게 되지만 그 20%가 다시 재무적 지속 가능성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원래는 한 이쯤에서 제가 멈췄을 것 같은데 이러한 재무적 지속 가능성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어서 조금 더 많은 이제 지원금과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모델의 돈을 좀 더 내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델을 얘기했을 때 뭐 소셜벤처 경연대회나 어떤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이런 곳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1등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시드머니를 가지고 조금 더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17밥을 졸업했다고 전 표현을 하는데 졸업하면서 저에게 사실은 또 다른 목표가 생겼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17찬이라는 사진 있죠. 반찬 만드는 왼쪽에 있는 사진을 통해서 겪게 된 사건들인데 저희가 사실은 이거 시작했던 이유가 제가 예전에 그 여러분들 길에서 보시면은 한 지금 계절쯤부터 뭐 붕어빵도 나오기도 하고 뭐 오뎅이나 떡볶이 파는 포장마차 푸드트럭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한겨울이었어요. 지금보다 좀 더 추운 한겨울에 저기서 이제 폐지 줍는 할머니가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리어카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이쪽으로 걸어오시는데 제가 이제 봤죠. 근데 주머니에서 뭐 꺼내셨거든요. 이렇게 락앤락 통 같은 거 안에 백설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얀색 떡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일로 왜 오시지? 이제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까이서 보니까 떡이 아니었고 그게 밥이었는데 그 쌀밥이 꽝꽝 얼었던 쌀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쭤보진 않았지만 추정하건대 아침에 이제 밥을 퍼서 나오셨던 것 같고 이제 한겨울에 계속 도시다가 저녁에 먹을 때쯤에 이게 꽝꽝 얼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제가 떡볶이 먹고 있는데 그 떡볶이 파는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내미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매일 있는 일인 것처럼 당연하게 오뎅 국물을 퍼서 거기다 담아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시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한참을 녹여서 드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입맛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떡볶이를 못 먹겠고 뭔가 세상에 잘못된 게 아닐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생각에 계속 그게 제가 뭐 즉각적인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걸려 있었어요. 저희 마음에 되게 무겁게 가라앉은 사건이었고 그 와중에 제가 17밥을 하면서 봉사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가 뭐 주 단위로는 1000명 했지만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거의 4,5천 명 되는 봉사자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인데 내가 공강 시간만 부탁드릴 게 아니라 한번 주말에도 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봉사하자고 얘기하자 하면서 제가 17찬을 기획하게 되고 우리 주말에도 봉사할 사람 있나요? 하고서 메시지를 썼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한테. 근데 정말 많은 지원이 있었고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은 제가 메시지를 쏘는 순간 이미 20명 마감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마감됐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쓰는 순간 막 몇십 명이 더 추가돼서 되게 곤란해진 상황이어서 그 다음부터는 메모장에 마감 메시지를 같이 써놓고 모집, 클릭, 엔터, 마감 바로 엔터 쳐도 그 사이에 20명이 넘는 그 정도의 이제 봉사자 모집이 빨리 됐거든요. 그러한 인적 파워로 저희가 100인분씩 만들어가지고 독거노인들에게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봤던 그 할머니가 독거노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집에서 화목하게 사실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냥 그 할머니라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그 할머니로 대표될 수도 있는 어떤 누군가를 돕고 싶었고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반찬을 전달해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반찬 같은 멸치볶음 같은 거를. 근데 제가 쪽방촌 위주로 했는데 쪽방촌에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하고.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월세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월세가 그 당시에 27만 원이었고 지금은 제가 알아보니까 쪽방촌 월세가 35만 원쯤 하거든요. 근데 이게 평당 따지면 쪽방이 한 평 쪼갠 방이기 때문에 한 평쯤 됐는데 한 평당 35만 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원룸에서 보통 7평 사시죠. 그럼 그 7평에 200만 원 내는 거거든요. 30평대 아파트로 치환하면은 1,000만 원 넘는 월세 내는 거거든요. 쪽방촌의 평당 월세가 타워팰리스보다 높아요. 그 이유가 뭐지? 이렇게 열악한데 화장실도 10개를 10명이 한 개를 공유한단 말이죠. 샤워실도 없고. 근데 그게 보증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쪽방촌 주민들은 모아놓은 목돈 한 2, 3천쯤 되는 목돈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속된 말로 도망갈까봐 또는 집을 훼손하고 보상하지 않을까봐 이제 받아놓을 수 있는 인질 같은 목돈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그분들에게 되게 과도한 월세를 청구함으로써 이제 리스크를 떠넘기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또 편차되신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도 목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도 2, 3천만 원을 모으실 수 없다면은 이 35만 원 대부분 국가에서 수급급, 주거급여를 통해서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돈은 없으니 그냥 평생의 트랩에 갇힌 거 아닌가? 목돈을 못 모으실 분들인데 우리나라 주택 구조에서는 이분들을 계속 이런 쪽방에서 35만 원씩 내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두 번째 이 10세의 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설립했던 단체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저희가 기금을 받아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해서 보증금을 매칭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은 저희가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월세까지 다 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주인에게 주택 계약을 해서 이분들은 비록 보증금이 없고 신용을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를 믿으시고 저희와 계약하시고 이분들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뭐 임차 보증금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또는 임차 보증금이 없는 저희가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했던 이제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 위주로 저희가 똑같이 목돈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한 주택 제공과 교육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제 주로 보육원에서 퇴소한 아이들,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을 위한 이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보육원에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육원 만 18세가 돼서 보육원을 나왔을 때 어떤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뭐 보육원 선배 집에서 그 전전하면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혼자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커요. 왜냐면은 단체 생활하면서 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혼자 자본 적이 없고 잠기가 밝은 분들은 사실 제대로 자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주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원룸에서 자취해 본 분들 알겠지만 원룸 계약할 때 보통 첫 원룸 구할 때는 부모님이 동행할 거예요. 왜냐면은 부동산 계약을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행할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사기를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매물을 떠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마치 부모님처럼 매물 탐색부터 그다음 매물 검토, 계약 진행까지 도와드립니다. 옆에서 도와드리고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서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스스로 살아갈 때도 부동산 계약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이제 되게 좋죠.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보다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주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사실은 이제 이 주택 지원의 형태가 임대주택처럼 그냥 부담 가능한 주택, 되게 저렴한 주택을 주는 어포더블 하우싱 컨셉에서 이제는 서포티브 하우싱이라고 해서 주거지 플러스 주거지에 사는 분들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까지 결합된 형태로 이미 그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라든가 노숙, 뭐 도박 중독으로 인한 노숙자들이 우리가 그냥 주거 임대 주거지에 인도해드려도 그분들이 뭐 마약이나 도박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한다면 사실은 문제는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마약 또는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저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도 단순히 주거지가 아니라 이분들이 앞으로도 뭐 주거 외에 어떤 필요한 지원 서비스나 뭐 사회적이고 의료적인 거 또는 교육 같은 것도 서포트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우리 17방에 거주하다 나가셨을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립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종합적인 주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금융교육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보육원을 퇴소하면서 받는 돈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보통 1,000에서 2천만 원 사이의 돈을 주게 되는데 그게 전 재산입니다. 근데 그거를 관리 못하면은 사기당하기도 하고 뭐 불필요한 곳에 사용해 버리기도 하면서 자신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돈이 없어지면서 되게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킬 수 있게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은 보통 이제 보육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이 키우기 어렵거나 아니면 또 어떤 법적인 이유에서 분리 조치를 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만 18세가 되어서 성인이 되면은 그 아이들에게 권리가 주어져야 부모님에게 다시 연락하고 살 수 있습니다. 원가족 복귀라는 옵션이 주어지는데 대부분 부모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원가족 옵션을 한 번씩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제 보육원을 나오고 한 2천만 원쯤 되는 돈을 받았는데 이제 원래 친모가 어머니가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이제 내가 미안했고 같이 다시 살아보자라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믿고 어머니랑 같이 그 방을 구했는데 그 어머니가 다시 집주인에게 말해서 내가 엄마니까 이 돈 다시 받아가지고 도망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제 2천만 원도 전 재산이었지만 그 돈을 그 누구도 아닌 친어머니에게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갈 곳이 없어진 상태에서 저희에게 전화를 했고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못 도와드렸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연락이 끊겨서 제가 못 도와드렸고 지금도 뭐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다양한 방면으로 연락을 취해봤어요. 보육원 연락도 해보고 그분이 나온 근데 다 안 돼가지고 또 저의 좀 마음속에 있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교육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 한양대학교 강의실에서 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은 저희가 누가 하냐면은 저희 키다리은행이라는 한양대학교에 있는 금융협동조합에서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의뢰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금융 재무 교육을 커리큘럼을 개발해달라고 의뢰했고 그분들이 이제 쭉 격월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요리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급식을 먹고 이제 퇴소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자 어떤 거를 먹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영양 밸런스가 많이 깨지거든요. 돈이 있어도 영양 밸런스가 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양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게 요리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레시피 교육이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집에서 밥 먹다가 집밥 먹다가 반찬 남으면은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그걸 락앤락통에 보관해서 이제 탁탁 채워서 이제 넣어놓잖아요. 근데 이제 락앤락통을 모르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급식을 먹다 보니까 이제 락앤락통을 본인이 냉장고 관리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외로워하는 때가 명절이나 성탄절인데 그때 가족들과 보내는 시즌이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역으로 되게 외로워지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런 때는 같이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정서 지원 교육, 좀 정신적으로 좀 외롭거나 힘든 분들이 아무래도 좀 다른 일반적인 상황보다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2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저희 주거지에서 살았고 준비되신 분들은 독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십시일밥과 십시일방을 거의 10년, 11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어떤 성장을 했지만 또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근데 그런 고맙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한양대에서 지금 4가지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뭐 사회적 기업가 정신, 이제 여기 화면에 사진에 있는 분이 여기 앉아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이런 수업을 2022년부터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또 임팩트 측정 수업, 또 경영의 이해 수업, 여기 또 MC 수학생이 또 들었던 경영의 이해 수업과 또 몇 명 더 있죠. 그 다음에 임팩트 스타트업과 퓨처 메이커십은 제가 이제 새로 내년에 개설하는 수업, 이렇게 좀 저의 경험과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도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한 걸음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내딛고 있지만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싶은 후배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에게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수업을 매 학기 2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팩트 측정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십시일밥과 십시일방 사이에 제가 미국으로 대학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유학을 갔냐면은 제가 십시일밥을 하면서 막 인터뷰 같은 게 되게 많았잖아요. 기사 같은 게. 근데 제가 처음에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누가 저를 관심을 가져주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하는 건 고작 식권 몇 장 기부하는 것 뿐인데 도움 되시겠지만 엄청난 변화 아닌데 인터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만들어내는 변화보다 더 많은 변화를 내고 있다고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느 순간. 그러면서 그런 제 모습이 싫었고 내가 창출한 변화만큼만 얘기하면 난 그게 좋은데 내가 창출한 변화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 내가 알고 싶다는 마음에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더라도 잘 관리하고 잘 알고 싶어 해서 제가 이제 임팩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 유학을 갔다 온 겁니다. 갔다 와서 이제 제 사업도 운영하고 있지만 동시에 갔다 와 보니까 저랑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좋은 일 하시는 기업이든 재단이든 저랑 같은 뭐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이든 본인들이 만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에게 의뢰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그것들을 처음에는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님과 함께 몇 가지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을 하다가 점점 더 규모가 커지면서 이쪽 분야가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저희가 회사를 만들게 됐고 지금은 임팩트 측정 전문 회사를 저희가 같이 운영하면서 제가 공동대표로 같이 운영하면서 또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저희 10명 정도가 있는데 전원 다 한양대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같이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 뭐 제 학생들도 있고 학생이었다가 졸업하고 들어온 학생들도 있고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저에겐 그래서 한양대가 되게 소중하고 이 임팩트,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이러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일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게 한양대에서 시작됐고 지금도 한양대에서 같이 교육받은 학생들, 친구들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의미가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사랑의 실천 정신이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잠시 재정비 시간을 가진 후 구글폼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전에 작성해 주신 질문에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는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Q&A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는 답해 드릴 수 없다는 점 미리 양해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Q&A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첫 번째로 답변해 주실 질문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네. 질문을 제가 사전에 쭉 봤는데 되게 하나하나 좋은 질문이어가지고 뭘 뽑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제 랜덤으로 뽑기로 했으니까 질문이 안 뽑히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원래 안 하시나요? 아무튼 제가 손이 가는 곳
갔는데 좀 대답하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거 최종적으로 바로 말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바닥 뒤집듯 제가 그 커리어 혹은 인생의 최종 목표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제 마음에 새기는 하나의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뭐 100억 원을 버는 게 인생의 목표일 수 있지만 저는 100명의 삶에 그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떠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최종적으로 인생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사망하기 뭐 직전에 뭐 예를 들면은 그 통장을 열어가지고 어플 켜서 100억쯤 벌었구나. 난 그랬구나. 이렇게 했을 때 저의 모습과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제 인생에서 만났던 그리고 제가 긍정적 영향을 줬던 100명을 떠올릴 수 있다면 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어봤을 때 딱 100명을 떠올릴 수 있다면은 그게 저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지금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없는데 앞으로 그런 삶을 채워가겠다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너무 멋있는 답변을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네. 볼까요? 제가 또 너무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곧 졸업을 해서 대학이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학 시절 기억에 남는 교수님의 에피소드는 혹시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에피소드가 잠깐만요. 에피소드 혹시 하나 있으세요? 에피소드? 저한테 네. 가벼운 거 하나 없으세요? 하이디 하면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이디 제가 올해 마지막 4학년 좀 늙은 나이에 하이디를 하게 됐는데 우리 하이디 단원 친구들이 다 너무 MZ 친구들이라서 제가 릴스도 찍고 막 외계인 분장도 하고 막 춤도 추고 그래서 정말 네, 다시는 해보지 못할 경험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벌어주셔가지고 제가 떠올려 봤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학 시절 에피소드가. 근데 제가 사실은 어떤 것에서 출발하고 싶냐면은 없다라는 게 제가 대학교 수업 들을 때 한 번도 어떤 교수님들께서 좋은 수업 해주셨지만 저에게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꿈꿨던 어떤 뭐 야외 수업이라든가 또는 뭐 학생들과 뭐 되게 친밀하게 어떤 수업 외적인 거에서 교류하는 게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저는 원래 대학교가 그런 게 없는 구조인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못 하시게 돼 있나? 근데 제가 지금 겸임 교수로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르쳐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는 그런 에피소드가 남지 않았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그런 에피소드를 선물해주고 싶어가지고 제 수업에서는 되게 엄청 열심히 수업하긴 하거든요. 보강도 열심히 하고 이번 학기엔 보강을 제가 3번 해가지고 되게 지금 민심이 안 좋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대신 제가 하루 정도는 같이 뭐 서울숲에 피크닉을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연극을 보러 간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학생들이 전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학생들은 소심하기도 하고 또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고 학교 수업 외에는 어떤 개인적인 집안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놀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없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그 학생들에게 합법적으로 무조건 올 수 있는 시간은 수업일 텐데 그 수업에서 갇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마련해 준다면은 10년, 20년 뒤에 대학생을 돌아봤을 때 그 학생에게 되게 어떤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 또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업이 네.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번아웃 관련된 질문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뜯을 필요가 없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밸런싱을 하시나요? 라는 건데 번아웃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오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안 오는 뭐 섣불리 얘기해서 또 올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가장 번아웃이 심하게 왔을 때가 사실은 대학원생 때거든요. 그때는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안 할 때인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대학원 졸업할 때 뭐 인턴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학점도 따야 되고 뭐 제가 학생회 같은 것도 했거든요. 대학원에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영어도 잘 못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다른 미국 학생들이 그 뭐 논문 하나 과제가 있으면 이 학생들은 1시간이면 하는데 전 3시간씩 걸리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맨날 도서관에서 성실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가려고 3, 4시에 항상 나오는 무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새벽 3, 4시에 나오고 7시에 일어나서 다시 학교에 가는 그런 무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때 너무 지쳐서 힘들었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 있죠. 빨리 뛰는 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이제 힘들었지만 이게 좀 힘든 시간을 거치면은 약간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힘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무줄이 한번 늘어나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힘도 한번 늘어나면은 그 다음에 안 바빠지더라도 그 고무줄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덜 바쁘면 완전 쉬워지고 그만큼 바빠져도 되게 쉬워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바빠도 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되게 지금 제가 대학생들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어. 특히 취업 준비생들은 정말로 가장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런 시기들이 지나면은 정말 그 기초 체력을 높이는 시기들이고 앞으로 인생을 잘 견딜 수 있는 시기니까 그 시기를 포기만 하지 않고 잘 버티면은 그 다음에 올 인생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또 다음 네.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용서라는 거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나름대로 가치관을 얻었는데 제가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에게 사실 되게 잘못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2번 정도 서로 다른 분들에게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근데 용서를 받았어요. 죄송하다고 했고 그분들이 진짜 용서해 주셨는데 그때 용서라는 게 진짜 있구나. 왜냐면 난 용서 받아봤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나 용서한 거 알잖아요. 몇 년 동안 있어 보면은 용서라는 게 세상에 그냥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진짜 사람을 용서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이 용서받았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용서라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용서를 할 수도 있게 돼 누군가를.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아보면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또 알게 되거든요. 제가 저 17방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아이들도 사랑 받았겠죠. 보육원에서도 선생님들이 잘해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 보육원에 어떤 이유로든 보내셔도 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뭐 그렇지만 충분한 사랑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려고 하거든요. 17방을 통해서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이 뭐 잘못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 그 사랑을 받아보면은 그 아이들도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을 또 할 수가 있게 되고 사랑한다는 걸 알면은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아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널려 있다니까요. 용서도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근데 볼 수 있어야 그 시각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느껴보시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받고 용서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프라이버시 중시하시잖아요. 서로의 삶을 침해하고 싶지 않아 하고 선 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현대인들의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의 욕구를 알고 있으나 교류하시고 충분히 계속 사람들과 깨져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단어로만 알고 있는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면은 그 사랑들을 찾을 수 있게 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답변해 주시겠나요? 네, 알겠습니다. 20대 시간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옆에 있는 질문이랑 또 연결되긴 하는데 어떤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창업이든 뭐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왔던 길들은 다 정형화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표준화돼 있고 입시를 통과했고 그리고 입시 이후의 대학 생활에는 또 이제 자격증과 취업 준비와 대외 활동 등을 통해서 또 남들이
이제 또 어떻게 좀 정형화해 놓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 또는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이 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그거 벗어났다고 해서 내가 관성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두려움은 허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살아봤을 때 예를 들면은 제 친구들 중에 25살 때 취업해서 10년 동안 회사 생활한 친구도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 삶은 그 친구들 뭐 대기업이나 공무원 갔던 친구들 삶에 비해서 지난 10년 동안 훨씬 더 불안정한 삶이었던 거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삶이었고 그 친구들 볼 때 저는 되게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10년을 돌아봤을 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그럼 굶었냐 했을 때 굶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 10년의 기간 동안 어떤 뭐 노숙자가 됐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소득이 없었는데 소득이 있었거든요. 다만 그 친구들은 10년 전부터 오늘의 10년을 볼 수 있었고 저는 10년까지 못 봤고 그냥 그날 열심히 살았던 것 뿐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똑같은 밥을 먹었고 똑같은 소득을 뭐 금액이 똑같다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살았다고요. 그게 60살 돼도 똑같다고요. 돌이켜보면 인생을 어차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지금 당장 30년 뒤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하고자 하는 빨리 이 세상한테 내 미래를 알려줘라는 그 요구하는 그 마음이 다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그 마음들인데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많은 가능성들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을 너무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되고 저도 어릴 때 되게 작은 회사에서 인턴십을 해봤거든요. 십시일반 같은 게 저의 삶을 바꿔두기 전까지. 그때 제가 딱 회사에서 한 10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인턴으로서 제 옆에 어떤 사원 1년 차가 앉아 있고 저기 옆에 대리님이 앉아 있고 5년 차 뭐 예를 들면 저기 옆에 과장님 그다음에 여기 옆에 부장님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되게 조용한 사무실에서 제가 컴퓨터 하다가 봤는데 저의 미래가 쫙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 들어오면은 1년 뒤 여기, 5년 뒤 저 자리, 10년 뒤 저 자리, 15년 뒤 저 자리구나. 여러분들 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봤을 때 느낄 두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두려움이 아니라 때로는 확실성이 훨씬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그냥 내 미래에서 내가 혹시 노숙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결국엔 그 길로 가게 되는데 제가 장난으로 학생들에게 말하는 말이 너희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노숙자가 된다면 날 찾아와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 정도 자신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산다면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으신 것들 또는 해보고 싶으신 것들 때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따라보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거를 이제 20대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받아보고 네. 다음으로 현장 질문을 한 가지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대답을 한 것 같아가지고 현장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 뜨거운 눈빛을 지금 이길 수 없으니까 바로 현장 질문으로 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수님께 하시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지금 손 들어주셔서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는데요? 네. 교수님 생활은 이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셨잖아요. 근데 일단 한양대에서 교수님 생활은 어느 정도의 미래까지 보이세요?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가르치는 일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폐강이 되지 않고 쭉 간다. 이제 폐강되지 않으면 쭉 간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생각 저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떤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고 같이 가는 건데 사실은 제가 십시일반 하면서 되게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자라게 됐고 결국에는 자립준비 청년이 되고 이 아이들은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던 아이들이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뭐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보육원에 보내진 경우가 많고 그 부모들이 원망스러워요. 잘했으면은 그분들이 잘했으면 이 아이들이 안 그랬을 텐데. 그리고 이미 이 20살 넘어서 저희가 아이를 만날 때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그 부모들이 잘했었어야 돼.
그러면은 그 부모들이 한 명씩만 자기 아이 케어했어도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든 뭐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만약에 주변 사람 한 명씩만 케어해주면은 그냥 인류가 다 한 명씩 케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회 문제 해결되는 건데 제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수업을 하는 이유와 어떤 사람들에게도 뭐 사랑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어차피 나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하자. 그러니까 한 명씩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명씩만 케어해 주세요. 또는 타인 못하겠으면은 자기 가족이라도 한 명씩 친척 중에 어렵게 사는 사람 있으면은 다 한 명씩 케어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리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이 강의라는 대학교라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폐강이 되지 않고는 이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다른 분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저는 사회학과 학생이고요. 네. 사회학과에서는 이런 사회 문제로 배웠던 것들을 교수님께서 실천적으로 뭔가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17방 말고도 다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확장 계획이 있으신지 생각해본 방향이 있으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계획이 하나 있고 요즘은 제가 이제 좀 그 아픈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암이라는 병을 얘기했을 때 그 암 환자가 집에 생기면은 사실은 이제 모든 집안의 이제 그 구성원들이 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도 사실은 집에 암 환자가 있어서 제가 부모님 간병을 했거든요. 곧 제가 수능을 고3 때. 근데 제가 사실 공부를 못했어요 그때. 왜냐면은 제가 계속 병원에서 이제 간병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때 되면은 수능이라는 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사실. 왜냐면은 내 인생은 이거니까 공부를 한다는 생각 갖기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누가 꺼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중간에 어떻게 해서 공부를 이제 거기서 했는데 근데 이제 누가 날 좀 더 일찍 꺼내줬더라면 또는 누가 좀 더 날 도와줬더라면은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 시점에 공부를 했을 수 있을 텐데 충분히 이런 좀 아쉬움도 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특히 뭐 어린 아이들 중에 공부라는 골든 타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누가 가족의 일로든 스스로 아프든 그 시간을 딱 지나면은 되게 인생에서 몇 년이 딜레이 되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따라갈 수 없이 영원히 뒤처졌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암 환자나 어떤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분들의 가족들 중에서 뭐 학업적으로 뒤처져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어떤 돌봄 서비스를 대신 저희가 돈을 모아서 간병인을 보내드리고 뭐 학업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정서 관리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조사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보통 이제 남편이 예를 들면 아프다 했을 때 간병하는 분들 대부분 아내인데 이제 오랫동안 간병하다 보면은 24시간 자기 삶이 없어지고 이 간병이 종료될 때 사망으로 인해서 종료되면 되게 자유일 것 같잖아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자기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동력을 잃은 상태인 거기 때문인데 그때 리프레시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도 그 간병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의 중력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케어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요즘 더 케어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병원 자체가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모든 병원들이 그 병원에서 그런 엑스트라 케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의료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민간단체가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제가 논의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제가 회사를 통해서 만난 분들과 이게 제가 17박과 17방을 하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자산이 뭔지 아세요? 제가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11년 동안 이 일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믿어요. 내가 이 일 할래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갑자기 돈 많이 번 어떤 사람이 사회공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진심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얘기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저와 함께하고자 한단 말이죠. 그게 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잘 채는 것 같고 그 진심이라는 결국에는 시간이 쌓여야 되는 것이고 시간은 누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을 누가 뺏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인공지능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 시간들은 진심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 힘이 저한테 큰 자산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리는 그런 미래들을 제가 구현할 수 있게 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부 재학생인데, 그러니까 교수님처럼 저도 되게 활적으로 되게 올바르다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혹시 뭔가 살면서 영감을 받게 되신 책이 있으면 한번 추천 부탁드립니다. 책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책을 잘 안 읽긴 합니다. 제가 책을 읽은 게 좀 오래되긴 해서 근데 책을 어릴 땐 좀 읽었던 것 같기도 한데 특출나게 읽었던 기억은 없고 근데 저 소설 좋아해요. 소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사실 이 강의의 맥락과 좀 관계 없는데 그냥 누군가 저한테 그냥 소설 하나 추천해 주면은 저는 이제 그냥 정읍에서 울다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이상문학상 받았던 되게 짧은 단편 소설인데 그게 떠올랐네요. 그 어떤 스토리도 잘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되게 그냥 이거 갑자기 좀 망했는데 이 질문에서 망했다. 기습 공격에 당했습니다 지금. 책 하나 적당한 거 좀 떠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안. 자, 아무튼 그 소설은 정읍에서 울다라는 소설이었습니다. 네. 저도 정읍에서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Q&A는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정을 담아서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토크 콘서트가 끝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뜻깊은 울림이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오늘 역사관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되게 막 성공이라는 개념에서는 저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세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높은 지위에 가고 이런 거에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뭐 토크 콘서트나 저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항상 많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되게 외롭게 혼자 이런 일을 갈 수도 있는 건데 누군가는 제가 가는 길이 맞다고 해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 자체가, 신청해준 여러분들 그 자체가 저 같은 사람이 그래 내 삶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어떤 가치가 계속 있는 거구나라는 어떤 반증을 계속 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힘이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했을 때 제가 받았던 관심과 칭찬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관심과 칭찬을 줄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전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자리도 저에게는 감사하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강연을 준비해주신 이호연 교수님께 하이디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여러분들과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호연 교수님과의 시간은 마무리되었지만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랑의 실천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커피 기프티콘을 걸고 한양대학교 역사관 퀴즈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양대학의 건약 이념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정답. 사랑의 실천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두 번째, 오늘 강연의 주제는 뭐였을까요? 네. 오, 맞습니다. 길었는데 정답이에요. 네, 다음으로 한양대학교 역사관 서포터즈의 이름은? 네, 맞습니다. 저희 하이디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현재 하이디의 기수는 저희 몇 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9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이디 10기의 모집 마감일은 언제일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11월 21일입니다.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표지가 뜨는데, 네, 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할 퀴즈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퀴즈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하이디 10기 내년에 활동할 친구들을 모집 중이니까 관심 생기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시 이수아 대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며 이곳에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역사관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았던 하이디 9기 서주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관 10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 사랑의 실천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였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했는데요. 나가실 때 하이디 대사를 통해서 수령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사관 서포터즈 10기 모집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소리 모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역사관 서포터즈 하이디